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24년 대선에서 러닝메이트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전당대회가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한 가지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를 만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두 유력 대선 후보의 나이가 비슷할 뿐 아니라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추정되는 트럼프는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즈음에 부통령 후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닝메이트 지명이 늦어지면서 최근 몇 주 동안 공화당 대리인들이 방송에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선전하는 등 경선이 다소 리얼리티쇼의 경연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송진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벤 카슨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제외하고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경쟁하는 거의 모든 후보가 선출직 공화당원입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제이.디 펜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알리스 페넥, 뉴욕주 하원의원,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덕 버검, 노스다코타주 지사, 탐 카튼, 아르칸사주 상원의원, 바이런 도널드,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등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언제든지 이 목록에 없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도박 사이트 아츠자크의 정치 배당업체들은 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전 공화당 하원의원 툴시 게바드도 후보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지 제이징은 이전에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던 조지아주의 미정 유권자입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그녀를 선택한다면 그녀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니키 헤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이징은 스크립스 뉴스에 말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같은 주 출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유력 후보는 루비오 상원의원뿐입니다. 트럼프와 루비오는 모두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은 다른 주를 거주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하든 앞으로 몇 주 안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토론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해리스는 7월 23일 또는 8월 13일에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에 대한 CBS 뉴스의 토론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은 향후 수년간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만 더 임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 선택은 트럼프의 정치 운동의 후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인지력 논란으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혼동한 듯한 말실수를 해 또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NYT 등 미 매체들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필라델피아 라디오 방송사 WURD와의 인터뷰 도중 자신을 흑인 대통령을 위해 일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고 잘못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말실수는 자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으로 일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말실수 전 자신이 최초로 흑인 여성을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에 임명하고 최초로 흑인 여성을 부통령으로 뽑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과정에서 미국의 첫 여성 흑인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으로 일한 자신을 혼동해 말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독립기념일 연설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해 얘기를 꺼내다가 말을 더듬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도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칭하며 우리 동료 전 대통령이라고 말을 꺼냈다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며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말실수에 대해 바이든 대선 캠프 측은 언론이 지나치게 딴지를 걸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역사적 기록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자명하다며 이것은 뉴스거리도 아니며 언론이 도를 넘어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이혜령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면 공화당에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주정부 법무장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법적 대응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일 미국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보수주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900쪽 분량 프로젝트 2025를 자세히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보수적 의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민주당 법무장관들은 특히 임신 중절 낙태권, 이민, 환경 등 분야 정책에 대비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에 맞서 싸우는데 가장 적합한 팀과 소송을 전개할 최적의 주도 파악 중입니다. 이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 관련 연방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됩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 주 법무장관들이 조율의 소송을 주도할 줄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백 명을 두고 있는 대형주 법무부가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캘리포니아,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미네소타 법무부가 소송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맷 플래킨 뉴저지 법무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일부는 우리 주 전역의 수백만 주민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쳤다며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도 법치주의와 사실의 근거에 싸울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필요한 환경 정책과 법률적 길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김현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HHS는 현지 시간 2일 백신 제조업체 모더나의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억 7,6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젖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젖소에서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현재 12개 주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젖소와 접촉한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주로 H5N1형이지만 최근에는 H5N2 바이러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한 남성이 H5N2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러 요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 로버트 레드필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시간 문제라며 인체 감염 시 사망률이 코로나19보다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드필드 전 국장은 사망률이 25%에서 50% 사이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현재로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을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용된 메신저 리보엑산 모나 기술을 이용해 이미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 중이며 현재 초기 단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초기 연구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내년에 후기 단계의 임상시험을 포함한 백신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HHS 관계자는 H5N1이 아닌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이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다른 형태의 인플루엔자를 목표로 재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700만 명의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있으며 이는 65세 이상 사망 원인 중 5번째로 높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2050년까지 약 1,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현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UFO 모양의 차량이 경찰 단속에 적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주리주 크로퍼드 카운티 경찰관들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우주선 모양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차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차량이 인디애나주에서 발급된 만료된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우주선 모양의 차량은 UFO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크로퍼드 카운티를 거쳐 뉴멕시코주 로즈웰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로즈웰은 지난 1947년 7월 UFO가 추락했다고 알려진 곳으로 매년 UFO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여는 장소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약 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독특한 디자인과 크기를 감안해 벌금 없이 서면 경고만 부과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UFO 모양의 차량 옆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페이스북에 평화를 위해 온 친절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페이스북에서 12,000개 이상의 반응을 얻으며 누리꾼들은 희귀한 차량의 모양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외계인이 착륙했다, 외계인들 건드리지 마라,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등의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로퍼드 카운티의 이 흥미로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